영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새롭게 공개된 영화 소개해드리는 내분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극장 개봉작은 아니고요. 아니네요. 극장 개봉을 하기도 했네요. 일부 극장 예. 개봉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극장에서 공개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관객들은 극장보다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셨을. 그리고 지금 벌써 소문이 뭐 넷플릭스 뭐 역대급 영화 중에 한 편이다. 혹은 내년에 골든글러브나 아카데미상에서 각본상이 유력하다라고 벌써 명성이 자자한 영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닥터님, 안녕하십니까. 스탠리 형, 안녕하세요.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예. 이제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뭐 더 이상 뭐 낯설 것도 없지만 넷플릭스를 어떤 공개 플랫폼으로 영화들이 선택하는 것 역시 이제는 뭐 저희한테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조금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극장 개봉을 안 한 영화는 다 이제 또는 이번에 그 시카고 7인의 재판처럼 소수 극장을 한 영화는 오리지널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따르지만은 완성된 영화를 픽업하면서 그렇죠. 오리지널이라고 예. 내는 거하고 기획 단계부터 돈을 대 가지고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구분을 해야죠. 예. 진정 오리지널은 기획 단계부터 넷플릭스가 돈을 댄 게 진짜 오리지널.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구매작. 예. 저 네거티브 픽업이라고 하는데 완성된 영화를 구매하는 이런 형태는 미국의 그 스튜디오에서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형태라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더 후자의 경우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제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영화도 많아지고 처음부터 예. 완성된 영화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지금처럼 그 코로나 시국이 이렇게 지속되면은 오리지널 영화들 이런 식으로 구매하는 영화들이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그렇죠. 예. 뭐 저 우디님 헐리우드 포스트 들으니까 뭐 영화 나오면 좀 괜찮은 거는 애플하고 넷플릭스에서 서로 채가려고 그런다며 그런 현상 이제 벌어질 거예요. OTT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영화를 구매하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 아예 안전하죠. 그러니까. 보고 사는 건데.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잘된 것만 돈 좀 더 쳐주고 그러니까. 구매하면 되죠. 한국 영화는 아직 기획 단계부터 넷플릭스가 참여한 적은 없죠.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구분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한국 영화는 극장용으로 제작되었으나 개봉 못한 영화를 보고 나서 사는 완성 구매고 그렇죠. 예. 오리지널 그러니까 투자부터 들어가는 게 아직은 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옥자가 있었다. 옥자를 빼고는 투자 단계부터 검토하는 게 아직 제작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검토는 하고 있답니다. 근데 드라마는 되게 많잖아요. 드라마야 뭐 원래부터 경쟁력 있는 컨텐츠로 이제 들어왔고 오리지널 영화는 사실 옥자는 예. 봉준호니까 그렇게 한 거지 뭐. 예. 그렇죠. 예. 원래는 그게 이제 파라마운트에서 5천만 불에 딜을 했었던 영화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국에 이제 그 프로듀서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준호봉, 틸다 스윈턴, 파라마운트 5천만 불 오케이? 했더니 노 오케이. 3천만 불. 3천만 불 가지고 못 만들어. 그래갖고 파라마운트 딜이 깨지고 옥자작 쪽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했답니다.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이제 그 저 브래드 피트 회사 거기서 넷플릭스 한번 만나볼래? 이래가지고 넷플릭스하고 만나서 성사되면서 갔던 영화죠. 이게 일종의 이슈 선점이고 음. 사실은 홍보 행위죠. 넷플릭스라는 신생 사업체가 봉준호라든지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작업을 한다. 그것만으로 엄청난 홍보가 되고 또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 대단한 감독들이 만드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에 들어가 봐야겠다. 이것만으로 해도 거의 제작비는 뽑고 남죠. 실제로 넷플릭스가 옥자 투자해가지고 한국의 인지도가 엄청 생겼죠. 그 이상 뽑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넷플릭스가 공개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회수.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을 얼마에 사왔는데 얼마에 샀는지 얼마적 경제적 효과 그건 결국 몇 명이 가입했느냐 이거하고도 결부되지 않겠어요? 그 몇 명이 가입했냐도 그렇죠. 몇 명이 빠져나가는 것도 어쨌든 그렇죠. 예. 넷플릭스는 가입자 베이스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하기 때문에
한 편에 얼마의 히트 수가 있느냐라는 건 의미가 없고 봉준호 감독 측에서도 문의를 했는데 당신 거 알 거 없다. 그러니까 공개 안 한대. 영화나 잘 만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제 오리지널 기획은 아니더라도 점점 더 많은 수작들이 OTT를 통해서 공개될 거예요. 왜냐하면 OTT 입장에서 땡큐지. 그래서 지금 한국 영화 제작자들하고 감독들이요 죄다 OTT 넷플릭스 찾아가고 있는데 그러게요. 기본 6개월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후배들도 넷플릭스에 시나리오 넣어놓고 원래 극장 개봉용으로 기획했던 건데 안 되니까 넷플릭스에 넣어놓고 한숨을 푹 쉬면서 형 2달 지났는데 아직 연락도 못 받고 있어요. 그만큼 일이 밀렸다라는 거죠 지금. 예, 하여튼 넷플릭스 영화로서 최근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영화가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근데 왜 그렇게 그냥 시카고 7인 재판 이러면 안 되나? 시카고 재판이라고 하든가. 너무 제목이 좀 그래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예, 영화 내용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통킹만 사건 이후로 뭐 미국이 월남전 참전을 했고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 나갑니다. 그때가 린든 존슨 대통령 존슨 때죠. 때입니다. 예, 존슨 때. 대통령 때였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린든 존슨은 민주당 대통령이었고 여전히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그래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 반전 운동에 더불어 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집권을 뭐 방해하려는 혹은 대통령 선거 자체를 조금 방해하려는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반대하는 시위 세력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배경 아마 닥터님도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존슨 자체는 케네디가 급소함으로써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요. 뭐 그냥 어영부영 된 거지. 그래서 케네디의 정책을 이어받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측면으로 물론 케네디가 원해서 베트남전에 개입한 건 아닙니다만 사실 케네디가 베트남전 전쟁 개시에 많은 책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근데 갑자기 케네디가 가고 나서 존슨이 얼떨결에 이어받았는데 이제 그 흐름을 타다 보니까 베트남전을 지속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박원님이 이제 그 당선이 높았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존슨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자기 중간에 케네디가 죽으면서 이어받았지만 한 번은 더 할 수 있었거든. 한 번 더 할 수가 있었어. 근데 자기는 출마 안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험프리 같은 경우가 현직 대통령 출마를 안 하니까 다들 이게 웬 떡이야. 이래갖고 서로 이제 출마를 했는데 험프리가 제일 유력했죠. 예. 험프리가 이제 속된 말로 쌩을 까기 시작했지. 하도 베트남 철군하라 그러니까 철군할까 말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 중에는 왕을 바꾸지 않는 게 그렇지. 국민들의 습성이다 보니 예. 존슨이 나갔으면 존슨이 됐을 가능성이 예. 제일 높았지. 예, 어쨌든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이곳에 수많은 반전을 외치는 청년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는데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시카고 7 7명의 사람 사실은 8명입니다. 7명의 사람들도 이 시위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선동을 해요. 시위 자체를. 주동자 그룹이에요? 예, 맞습니다. 주동자 그룹. 근데 문제는 이들 7명이 원하지 않게 이 시위가 자꾸 폭력 시위가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7명의 시카고 7이 폭동 선동과 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바로 그 재판 과정이 아주 미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지독한 재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흑역사라고 할 수도 있죠. 흑역사로 나오면서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시카고 7입니다. 예. 사실 이 딱 시대적 배경 우리 병자군이 엄청 좋아하는 시대적 배경인데. 기가 끌지. 예. 얘기만 들어도. 왜냐면 그때 68년 아니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반전시 우리가 뭐 여러 감독이라든가 관련 소재 얘기하면서 당시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68년은 정말 혁명의 해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에서는 이제 5월 학생 시위로
5월 시위로 이제 드골이 물러나고 독일에서는 또 우리 병자님의 인생 영화 바더 마이너프 컴플렉스가 대표하는 적군파 등등등등해서 신좌파 운동이 아주 그냥 뭐 드셀 때예요.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바로 아주 미국 사법부 역사에 아주 길이 남을 판결 과정을 그린 영화가 이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사건 자체를 영화하는 것도 그랬지만 역시 이슈가 됐던 건 아론 소킨이라는 이름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님이 아론 소킨 어떤 인물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원래 각본가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작가. 네. 웨스트윙이죠. 그렇죠, 뭐. 웨스트윙. 웨스트윙으로 웨스트윙이라는 아마 웨스트윙은 국내에서도 인기였죠. 미드의 인기를 끌어오르는데 굉장히 견인차 역할을 했던 작품이에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애청한다고 해서 맞습니다. 화제가 됐던. 예, 그리고 영화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또 스케치 코미디 드라마 있죠. 스튜디오 60. 스튜디오 60. 네, 그것도 또 걸작이지.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방송국의 아주 내밀한 과정을 보여줬던 뉴스룸. 그리고 영화로 건너와서 바로 그 아주 전설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오스카와 골든글러브 각본상을 휩쓸었던 소셜 네트워크. 맞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진정한 글쟁이다. 1급 작가들의 특징이죠. 대사를 가지고 액션을 펼치죠. 하하. 전적으로 맞는 말씀. 예, 그리고 이 아론 소킨이 영화에 직접 도전을 해서 연출을 한 작품도 있습니다. 바로 몰리의 게임.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 몰리의 그러니까 제가 게임은. 나쁘지 않다고 했지 예. 좋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 영화 제작 과정을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연출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렇죠. 몰리의 게임을 보고 나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해서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웃기는 게 시카고 7에 대해서 아론 소킨이 원래 잘 몰랐대요. 그래요? 예, 스필버그가 각본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역사의식이 없는 인간이고. 아는 척하고 집에 가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상세히 얘기해 주셔서, 왜냐면 그때는 어렸으니까. 탐 헤이든 정도는 알았대요. 제인 폰더랑 결혼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뭐 에비 호프만 이름 정도만 알았지 아주 자세하게 몰랐는데. 아론 소킨이 몇 년생이죠? 58년생, 57년생? 61년생. 61년생. 아유, 그러면 그때 7살, 8살이었는데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반면에 우리 버거 형님은 바로 그 시대에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뭐 지금 크리스님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원래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하려고 되게 마음먹었던 영화고, 딱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할 법한 소재의 영화죠. 근데 그때 아마 그 헐리우드 파업 때문에 작가 파워. 예, 작가 파업 때문에 영상화가 안 됐고, 이제 아론 소킨이 아이템을 건네받아서 이제 우리가 완성된 영화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간 게 트럼프 당선 때부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의도가 있네요. 예. 하여튼 아까 이야기가 잠깐 중단되는데 68년, 69년이면 역시 뭐 미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격동의 시기죠, 닥두님? 모든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던 시절이죠. 그 68년 아니었지만은 그 베트남 전쟁에서 승려의 분신 자살 사진, 그다음에 스파이를 직결 처형하는 그 남베트남 그 장군이라 그래야 되나 경찰 사진,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의 어떤 5월 혁명, 드골이 물러났던, 일본에서는 전공투 운동, 미국도 뭐 버클리 대학을 중심으로 한 꼭 이거 민주당 전당대회 말고도 포레스트 검프에 묘사됐던 반전 시위. 그렇죠. 한국은 68년 아니 69년에 삼선 개헌 반대 시위, 또 65년에는 한일협정 반대 시위. 이렇게 60년대 자체가 아주 부글부글 끓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죠. 영화 속에서도 묘사가 되지만 이 재판에 참여한 7+1이죠. 이 사람들이 각각 조직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의회주의자고, 한 사람은 문화혁명가고, 또 다른 사람은 흑표범당의 대표죠. 행동대장, 예. 지부장, 블랙팬서의 지부장 정도. 이런 각각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 통일도 안 되면서 모여가지고 어쨌건 지금 전쟁은 막자. 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만났다가 결국 일종의 뿌락치들 때문에 다들 잡혀간 그런 얘기죠. 그 지금 스탠리 형이 요 68년도 69년 요 시대쯤에 전 세계의 흐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약을 하자면 결국 청년 문화가 꽃 그렇죠. 피우면서 그렇습니다. 기존 세대와 신세대 간의 아주 충분히. 정면 충돌이 일어났던 그렇습니다. 시기 같아요. 문화적으로는 이제 우드스탁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맞습니다. 있고요. 청년 문화 그리고 뭐 그때부터 뭐 프리섹스주의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헐리우드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뭐 다양히 마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따지고 보면 개개인의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요청하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샤사 바론 코헨이 이 에디 레드메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 사실 이거 하는 거 네 아버지 싫어서 하는 거 아니냐.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 아 그럼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몇 년 앞서는 얘기지만은 영국에서 영화가 2개 나왔죠. 룩백인 앵거하고 이프. 네, 맞습니다. 기성세대를 상대로 진짜로 총을 드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60년대부터 그 젊은이들이 기성세대가 도대체 한 게 뭐 있느냐.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전쟁 벌여가지고 사람들 죽인 거 말고 한 개 더 있느냐. 더 이상 당신들의 권위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50년대부터 시작된 젊은이들의 저항의 흐름이 60년대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폭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영화의 큰 줄기는 이 7+1명이 아주 악명 높은 판사 줄리어스 호프만의 재판을 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7+1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설명해야죠. 예. 그리고 그 메시지가 굉장히 사실은 강렬하고 의미심장합니다. 사실은 이 재판의 피고는 8명입니다. 8명.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흑인입니다. 흑인. 그래서 그 피고 바비실이 얘기를 하죠. 시카고 세븐이라면 왜 여기 8명 앉아 있는 거야? 나 여기 왜 있어? 예. 막말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죠. 여전히. 흑표범당 의장이죠. 예. 블랙팬서. 예. 근데 우리 형님 때문에 해도 그냥 블랙팬서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 언제부터 흑표당이라고 바꿨지? 영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혹시 그분 돌아가신 그분 때문에 이름을 예. 바꿨나? 예전 90년대 초에 나왔던 사회과학 서적들에도 흑표범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누군가가 청원을 해가지고 블랙팬서는 오리지 그분밖에 없다. 흑표당으로 바꿔달라. 우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만. 예. 그래서 사실은 시카고 A이셔야 되는데 그 줄리어스 호프만 판사는 이 바비실 흑인 피고를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실제로 변호인도 없어요. 변호인도 없이 재판에 참여를 했어. 변호인이 있었는데 변호인을 재판에 참석 못하게끔 예. 이제 좀 수작을 부렸다고 봐야죠. 심지어 발언권도 안 주고 막판에 가서는 거의 뭐라 그러죠? 감금이 아니라 결박. 구속복을 입히고 결박을 시켜놓을 정도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예. 허락 없이 발언한다고. 영화 시작 때 보면 이 바비실의 변호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나오죠. 왜 입원했을까? 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재판을 연기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변호인을 구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흑인이니까 그런 제도적 틀 자체를 완전히 다 무시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추정의 몫이고 음모론이지만 그 재판 연기가 안 된 것도 그렇고 하필이면 변호인이 입원하게 된 것도 공작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줄리어스 호프만의 강압적인 이 피고에 대한 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내죠. 그 결박 이런 것들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일종의 우려, 이 바비 씨를 영웅시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핍박받고 있다. 그러면서 줄리어스 호프만은 재판에 악영향이 끼칠까봐 이 바비실이 참여한 재판 자체를 무효화를 시켜버리면서 바비실의 이야기는 중간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재판장이 무효한 게 아니라 검사가 무효화했죠.
재판장이 호프만인가요? 예, 호프만입니다. 예. 근데 그 무효화는 재판장이 한 게 아니라 검사의 청원을 받아 들어. 청원을 받아서 결국 네. 그렇게 판사가 내린 조셉 거죠. 고든 레빗의 청원을 받아서. 그다음에 예. 거기서 이 검사가 제일 뭐랄까 현실 감각이 있거든. 예. 예, 그러면서 본격적인 시카고 7. 이 7명은 뭐 역시 백인입니다. 예. 그 크리스님 예. 재판적으로 나오는 그 배우 아저씨 굉장히 많이 나오던 아저씨 아니야? 미드 같은 데서. 아이 프랭크 란젤로 프랭크 란젤로 유명한 많이 배우죠. 나오죠. 아니, 젊은 날의 드라큘라 배우 아니에요? 그렇지. 나 예. 이상하다. 빈센트 프라이스 비슷하게 생겼는데 빈센트 프라이스는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건 데이브에서의 그 악덕한 부통령 역할로 기억하실 거고, 프랭크 란젤은 젊은 시절에 뭐 흑표기 영화로 뭐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오래간만에 봤어요. 프로스트 닉슨 대통령. 닉슨 예. 대통령 나오고 아까 그 잭 파란스라든가 빈센트 프라이스의 계보리 있는 얼굴이시더만요. 예, 그러면서 영화는 그 재판 과정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 7명이 폭력을 선동했는가에 관한 일정한 또 미스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닥터님은 지금 어떻게 감정이 많이 안 되셨어요? 아, 보면서 일단 영화는 무진장 재밌는데 분노가 막 거의 머리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이 시기가 있었고 바로 다음 시기에 한국 사법 역사상 가장 흑역사인 인혁당 인혁당 사건이 있었고 음. 그 이후에도 한국 법 시스템은 여전히 변한 게 있거든요. 사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사법 시스템이 지금까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화 보는 내내 떠오르면서 분노 게이지가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 저는 닥터님이랑 한창 집회 많이 다닐 때인데 그 광우병 집회 굉장히 많이 생각났어요. 철원 빨갱이들 같은. 예. 이게 결국 영화에서도 그 과연 이 폭력 시위, 물론 폭력 시위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 과연 폭력 시위를 주동했는가? 이제 그 문제가 진실로 남는데 공권력이 사실은 폭력 시위를 조장하죠. 과도한 폭력과 대응으로 그 폭력 시위를 조장하고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뭐 경험했었는데 뭐. 여기 재판장에 32명의 증인이 불려오거든요. 이 32명의 증인이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시위 현장에 꼽아놓은 프락치들이었던 거죠. 형사들, FBI 요원들 사실은 스크럼 걸고 같이 나가자는 동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프락치였다. 이런 경우가 거의 다였죠.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이제 후반부로 가면 또 다른 진실도 또 다른 드러내죠. 진실도 드러나죠. 그것은 바로 이제 정치적 음모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건 뭐 저희가 스포일러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공권력만 폭력 시위를 의도했는가에 대한 또 다른 진실도 드러나는데 그것 또한 스포일이므로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는 걸로. 예. 일단은 재판적 영화를 좀 굉장히 오랜만에 접하기도 했고 영화가 전반부에 걸쳐서 재판 씬이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선생님? 연출. 아까 닥도님이 이제 뭐 액션 말로 하는 액션 그렇다고 해서 국왕 액션은 아니고 그 사무엘 잭슨이 쌍욕하는 영화를 언젠가 국왕 액션이라고 누군가 홍보팀에서 하는 바람에 국왕 액션하면 다 쌍욕하는 거를 국왕 액션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거야말로 국왕 액션이죠. 닥도님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근데 총 한 방 안 쏘고 주먹 한번 날아가지 않은 말뿐인 액션을 왜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고 긴장감 넘치고 흥분되는 심정을 볼 수 있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주 강한 인간의 의지와 그 못지않게 강한 권력의 의지, 물론 그 뒤에는 또 거기에도 인간이 있습니다만 이런 의지와 의지가 부딪히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자장이 갑자기 내가 우주의 영혼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그 격도를 부딪히는 현장이 그 현장을 보는 것이 사실 어떤 총칼보다 더 강한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역시 인간의 의지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는 어땠어? 저는 이제 아론 소킨 각본만 했던 작품들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 느꼈는데 몰리스 게임이랑 요 영화랑 보니까 특히 요 영화 볼 때 제가 이 사건을
잘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영화 2편 보고 내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오프닝 한 20분 정도에 그 많은 캐릭터와 돌아가는 상황이랑 굉장히 정신없죠. 정말 제가 뭘 느꼈냐면 예전에 미국에서 무슨 영장문 뭐 이런 걸 배울 때 할 수 없이 교양으로 들어야 되는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수가 얘기할 때도 글을 쓸 때도 항상 초반에 그러니까 인트리그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서두에 그래서 흥미를 딱 끌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두 영화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그걸 느꼈어요. 그 몰리스 게임에서도 스키 타면서 주절주절 떠들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굉장히 몰입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도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서 한 2-30분 보니까 다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혹시 그 파악이 교수님이 돼서. 아론 소킨한테 배웠나? 모르죠. 아니 아론 소킨과 그 교수님이 공동의 스승을 갖고 있었나? 사실 농담이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건 극작뿐만 아니라 저널리즘 스쿨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한 초반부를 한 2번 정도에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20분 정도를 이렇게 집중해서는 못 봤는데 이게 집중해서 못 보니까 캐릭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든 흘러가는 거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봤는데 2번째 보는데도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역시 좋은 영화란 시간이 흘러가면서 캐릭터들이 보여. 이 영화의 굉장한 장점 같더라고요. 특히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영화의 리듬감이 거의 최상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 법정이라는 공간은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거의 최상의 빌런인 판사가 있고 나머지 7+1명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긴장감을 엄청나게 부여한 다음에 다시 이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긴장감을 완전히 풀어주지는 않지만 적당히 풀어줬다가 다시 쪼고 또 풀고 이 과정의 리듬감이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음악으로 따지면 다른 템포의 업비트의 음악이 막 전개되는데도 음악 되게 좋아해요. 영화. 맞아. 그 뭐랄까 정신없지 않고 오히려 가사나 정서가 쏙쏙 들어오는 굉장히 음악적인 영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음악 관련해서도 저게 있네요. 이제 아론 소큰이 이 영화의 제작 의도를 얘기하면서 이제 스태프들한테 촬영 때 이제 메모를 다 전해줬대요. 뭐였냐면은 너무 그 60년대 미적인 이런 거에 너무 잘 하려고 그러지 마라. 미술이나 이런 게. 왜냐면 우리는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지 사진 찍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68년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노골적인데 맞아. 그 형님 노골적이셔. 그러면서 음악을 일부러 60년대 음악 같은 거 안 쓰고 맞아요, 전부 맞아요. 오리지널 스코어로 다 넣었다고. 그 딱 정확한 지적인 게요. 크리스가 자료조사 잘해왔네. 저도 좀 놀란 게 사실 요 시대 배경 영화들의 클리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사이키델릭 음악을 주로 사용한다든가 요 시절에 유행했을 법한 대표적인 게 포레스트 검프죠. 이런 예를 들어 지옥의 묵시록은 안 그런가? 롤링스톤즈의 세리스팩션부터 시작해서 얼마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에도 정치 드라마는 아닌데 미국 60년대 저건가 보다 브라이저텍인가 하여간 어떤 장면에서 제퍼슨 에어플레인에 화이트 래빗을 쓰더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작품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당시의 팝이라든가 유행음악을 쓰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건 안 그랬다라는 거지. 또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지금 정확히 지금 자료조사 잘해오셨어요. 감독이 그 의도를 피하고자 했던 그것은 결국 뭐냐? 이 영화를 통해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68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 거죠. 2020년. 이 영화를 통해 정말 2020년 미국 사회 혹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고 싶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각각 다른 사상을 가진 인물들, 사실 7개의 그룹들, 그리고 흑표범당, 각자가 다양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상들을 절대 억압하거나 배척하거나 막아서는 안 되며 그 순간 다시 할게요. 그것들을 막고 차단하는 순간 미국의 민주주의는 박살난다는 그 얘기를 하고 그게 싶은 거죠. 뉴스룸에서 아론 소큰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고요. 뉴스룸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그럼요. 나오나요? 뉴스룸 에피소드 첫 화가 예. 제프 브리지스가 앵커를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는데 대학 강연회 같으면서 기억나잖아요. 학원이에요. 사회자가 무엇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때 이제 다들 입에 발린 소리 하고 대학생 여대생이 질문할 때 제프 브리지스가 멍 때리고 있다. 미국이 위대하게 뭘 위대해?
문맹률 최하고 이런 식으로 까다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의 가치가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맹파를 하거든. 그래서 야 아론 소키는 민주당 지지자이자 리버럴인데 또 분명한 미국의 애국자구나. 맞아요. 예. 아, 나 절실하게 느꼈어요.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음.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사실 자유라는 건 이렇게 자기의 사상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에 관한 책임을 정확히 지고. 지는 것이거든요. 자기 의견과 어떤 사실을 제시하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가 남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핍박하거나 심지어 가서 때리거나 뭐 그러지 않는 예, 인간의 어떤 자유라는 지점을 판데믹하고 연결시키는 건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회하고 연결을 시키자면 저는 두 가지 의도로 느껴졌어요. 뭐 어쩔 수 없이 트럼프가 의도해서 최근에도 뭐 대법관들 굉장히 보수적인 인사들로 전부 다 교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 나가고 며칠 있으면은 대선 결과가 그러니까요. 나올 텐데 파고는 지금 예측하자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미국의 트럼프가 불러온 맞아도 그렇고 틀려도 그런. 예, 그러게요. 예. 노골적 트럼프로 대변되는 노골적인 보수와 혹은 어떤 인간의 자유를 좀 일정 부분 말살하기도 하는 부분에 관한 메시지가 당연히 뭐 의도로 담겨 있을 것 같기도 근데 하고. 재밌는 건 말이죠. 지금 파고님은 트럼프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셨잖아요. 반대라는 거지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들은 반대로 네, 받아들이는 그들은 반대로 거죠. 트럼프야말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으로 그리고 방역을 강조하는 민주당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쪽으로 꼭 공화당 지지다 민주당 지지자 아니라 할지라도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일주일 내로 결판을 할 사안에 대해서 섣불리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도 중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근거로 내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눈에 딱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미국의 코로나 이슈가 정작 미국 안에서는 중요 이슈가 아니랍니다. 일, 그렇죠. 경제, 2. 개인의 자유. 코로나는 한참 뒤에 이슈래요.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요즘엔. 어떻게 바뀌었나요? 1. 바이든의 아들. 2. 그 상대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트라이얼 7에서 탁월한 지점 가운데 하나가 비록 사실을 다루고 있지만 법정에서 이 트라이얼 7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미국인들은 흑표범당 의장을 잡는 것을 결국 폭력을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반대로 트라이얼 7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해치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이 두 개가 법정 안에서 동시에 충돌하고 있는 것. 이게 오늘의 현 미국 상황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신의 말과 트위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폭력을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이걸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행위들이 트라이얼 7의 재판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는 거죠. 전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미국인 본인들은 이거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는 내가 물어봐야지. 어쨌든 개인의 자유, 경제, 아까 얘기 못했던 법과 질서 이게 이번 선거에서 더 중요한 이슈고 트럼프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사람. 마스크 안 써도 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람. 내가 취임하고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어. 코로나는 4번째, 5번째. 그래서 참 제가 저번에도 가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쩔 수 없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요즘 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얼마 전에도 오히려 흑인들이 그 흑인의 죽음에 대한 시위가 너무 폭동화되고 그것이 어떤 폭동 약탈까지 연결되면서 오히려 트럼프에게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렇다니까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모르겠어요. 이 제작 시기하고 맞물려서 과연 그것을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는 의도하지 않아도 시대를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폭력 시위에 대한 문제도 분명 이 영화의 메시지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도 프로파간다 영화죠. 굉장한 프로파간다 영화죠. 예. 뭐 리버럴이 만든 영화이긴 하지만 예. 폭력 시위 또 번진 게 며칠 전에 또 필라델피아에서 음, 흑인 한 명이 또 14발 맞고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약탈로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약탈로 이어진 거죠. 예. 이제 이걸 또 음모론을 해석하면 또 뭐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게 보면 시위를 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약탈하는 이 양아치들 따로 있는데 이걸 항상 섞어서 얘기를 해버리죠. 극소수지만 낮에 시위했다가 밤에 약탈하는 놈들도 있을 수 분명히 있고 그런 소수도 네.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뭐 크게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이 5월 26일이니까 그렇게 사실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카고 세븐은 시위에 참여하고 그들을 선동하긴 하지만 절대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오히려 막았던 경계했죠. 사람들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인종의 문제와는 별개로 분명히 아론 소킨이 인종의 문제와는 별개로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현재 미국 사회에 번지고 있는 그런 약탈, 폭력 시위에 대한 일종의 반성과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그렇다고 해서 아론 소킨이 단순하게 얘기하지는 않는 게 기본적으로 폭력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게 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절대 아들아 폭력은 나쁜 것이야. 절대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아저씨가 재판장에서 자기를 제지하는 재판 경위들을 욱 하는 심정에 본능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아 미안합니다. 그 장면을 왜 넣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론 소킨이 인간의 본성에는 폭력에 폭력을 응대하는 본성이 있지만 이성과 합리로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 쓰는 것 자체를 무조건 비인간적으로 볼 수도 없다라는 것까지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넣었을 겁니다. 그 폭력신 장면이 음. 실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제가 약간 아쉬운 점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음. 왜 굳이 그 캐릭터한테 그걸 했을까 보니까 굳이 폭력을 부여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평화주의자예요. 특히 그러니까 그 학생 때 주민들하고 음, 싸우다가 잘못 때려가지고 한번 음. 다치게 한 이후로 자기는 절대 폭력을 안 쓰겠다 음. 했는데 왜 그 사람한테 굳이 썼을까? 그게 조금 저는 다른 사람을 썼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그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음. 영화에서 그렇게 묘사를 해버리면 그 사람의 약간 그렇죠. 개인의 네, 그거에 조금 흠집이 가지 않을까. 창작의 영역인데 이거 추정입니다만 음. 아론 소킨의 메시지는 검다고 해서 다 검은 것이 아니고 희다고 해서 다 흰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음 속에서 힘, 밝음을 추구해야 된다. 그 정도로 아론 소킨이 성숙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은 그 생각도 들었어요. 설사 폭력이 있다 한들 이들의 시위 도중 폭력과 국가 폭력 중에 어떤 것이 더 위험한 폭력인가? 냐는 질문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영화 속에서 다양한 폭력들이 나오죠.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현실의 폭력들. 일종의 폭력은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는데 무절제한 폭력들이 있을 수 있고 영화에 등장했던 것처럼 친구가 당하니까 분노에 의해서 감정 때문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판사가 행사하는 폭력이죠. 자신의 이익 그 다음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적인 폭력들 법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사적인 폭력인 거죠. 사실 쪽팔리니까 한 거지. 판사가 권위를 내세우려고. 이런 다양한 폭력들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폭력이 있는 반면에 어쨌건 폭력들은 법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폭력의 다양한 층위들을 이해하면서 결국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되 그건 맞아요. 윤리적 층위는 맞습니다. 구별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자면 아론 소킨이 전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명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흑백 논리라든가 일도양단신으로 나누고자 하는 태도는 아니다. 다층적인 측면을 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영화는요, 진짜 액션 영화 같아요. 액션 영화 같이 템포가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뭐 시위씬에서는 좀 굉장히 감정적인 음악이 오리지널 스코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장면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2시간이 넘는 영화인데, 그리고 뭐 장르적으로는 드라마죠. 법정 드라마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1분도 지루함을 못 느꼈어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에서 음. 한국의 명연설이죠. 문익환 목사님의 연설 딱 떠오르더만요. 예, 배우들 얘기 한번 해보죠. 배우들. 배우들 어떠셨어요? 안 좋은 배우가 있었나 생각하는 중이에요. 가령 제 얘기는 아니고 우디님이 얘기하셨던 거지만 이 영화를 보고 에디 매드레인이 비로소 남자로 보여지기 시작했다. 저 동의해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군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 특히 학생 시위 지도부 캐릭터들 보면은 현실적으로 제가 한국이라는 다른 나라와 다른 시대 환경에서도 꼭 한 사람씩 있었던 캐릭터들이 영화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걸 보고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저런 사람은 꼭 하나씩 있구나. 그리고 그 캐릭터들을 각각의 배우들이 아주 제대로 얘기해줬던 에디 매드레인 캐릭터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당시 학생운동에서 명문대 출신의 학생운동 지도부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일하게 7명 중에서도 정치인이 됐죠. 그리고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정치인이었는데 그거 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제인 폰다와 결혼도 했고. 그러니까 여배우들이 확실히 좀 어떤 이런 액티비스트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예. 그리고 흑표당을 맡았던 그 배우들은 이제 현장 노동자 출신, 한국으로 따지면 액티비스트, 이렇게 이제 비할 수가 있고, 샤샤 바론 코엔을 저한테 감정이입하자면은 아니 연극영화과 다니는 사람도 이런 거 합니까? 라고 경의와 의아와 약간의 이 뜨아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던 명문대학 학생 지도부의 시선에 비쳤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 저는 샤샤 바론 코엔 캐릭터에 제일 많이 이입을 했어요. 샤샤 바론 코엔은 후반으로 갈수록 정말 빛이 나더군요. 제가 빛이 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뭐 샤샤 바론 코엔 영화를 많이 보긴 했지만 진정으로 난 이 영화를 통해서 발견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반부는 일종의 좀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는 히피스러운 일종의 역할을 히피죠. 연기하면서 굉장히 문제아로 등장하죠. 최고 문제아로 언급도 되고. 근데 후반부의 몇몇 장면에서 자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거나 확실하지. 최후진실할 때의 그 어떤 진솔함은 저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목숨까지 걸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그러니까요. 샤샤 바론 코엔밖에 없어요. 문화혁명 하던 사람들이 일종의 경직된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을 아버지의 문화라고 여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마음대로 하고 계속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과정들이 영화 중반까지 쭉 샤샤 바론 코엔이 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본 모습이 딱 드러날 때 정말 끝내주죠. 그리고 사샤 바론 코엔 연기할 때 힘들었을 거예요. 그 에비 호프만이 매사추세츠 출신 악센트를 갖고 있는데 학교는 또 서부에서 다녔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경상도 사투리와 전라 사투리를 섞어서 해야 좀 되는 섞인 희한한 그 스타일이라 그거 연기하는데 되게 힘들었다. 대단해요. 이것 찍고 또 연달아 보라 또 보라를 앞에 찍었는지 뒤에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우연히 지금 저 아마존 프라임 가입했잖아요. 보라과 이거를 비슷한 시기에 봤는데 보라에서는 개쌍 잡놈 중에 잡놈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잡놈인 줄 알았더니 가장 뚜렷한 인간으로 나오고, 아까 제가 80년대 학생운동 지도부를 떠올렸다라는 거는 정말 에디 매드레인이 그러잖아요. 같은 시위 지도부면서 토론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태도에서 내 방법이 옳고 내 말을 따라야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주거든 에디 매드레인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웃기게도 학교 서열에 어차피 그 학생운동하는 그 연합집회의 회의인데도 학교 서열에 따라서 학력고사 서열에 따라서 타 대학 출신은 이 대학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래서 저는 확실히 샤샤 바론 코엔은 짐 캐리나 아담 샌들러보다 좋은 배우가 될 거예요. 좋은 배우가 갈지 모르지만 다른 배우인 건 확실하네요. 저는 더 좋은 배우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막 깜짝 놀랐어. 대단합니다. 사샤 바론 코엔이 주접떨 때는 정말 그러니까요. 보라도 아니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보헤미안 랩소디를 샤샤 바론 코엔이 하려고 했던 거 아시죠? 프레드 머큐리 역할을. 그러다가 이제 멤버들하고 이제 브라이언 메이나 로즈 텔러하고 이제 결이 안 맞아가지고 헤어지고 우리가 알고는 레이 말릭이 이제 해서 저는 샤샤 바론 코엔이 프레드 머큐리 한다니 굉장히 걱정 많이 했거든. 왜냐면 그 뻐드렁이 잘못 표현하면 코미디처럼 코미디고 멋있네. 저런 개 잡놈이 어떻게 프레드 머큐리를 표현해. 근데 뒤에 행보를 보고 뭔가 있네 라는 생각을 고쳐먹게 됐어요. 이번 영화에서 샤샤 바론 코엔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후반에 가니까 정말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전형적인 유대인의 얼굴이지. 이름도 유대인이지만 넷플릭스 드라마에도 그 뭐 유대인 스파이로 나온 드라마 있죠. 샤샤 바론 코엔. 스파이요. 제목 자체가 스파이야. 네. 거기서는 또 진지 엄청 빨고 연기하는데 처음에 저도 그 드라마 볼 때 웬 진지를 근데 잘하더라고. 예, 그리고 뭐 에디 레드메인은 그 톰 헤이든이라는 뭐 이 시카고 세븐 중에 제일 유명해진 정치인의 젊은 날을 연기했는데 그의 외모가 주는 굉장히 범생이 같은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고 마지막에 결국 한 방을 주죠. 예,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조셉 고든 레빗이 역시 그의 선한 표정 때문에 리차드 슐츠 잘했어. 법무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종의 강압적인 검찰로서의 행태를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내가 비록 검사지만 피고들이 보여주는 미국적 가치를 존경하는 그런 모습 역시 조셉 고든 그 레빗의 레빗이니까 할 수 있는 그 선한 표정이 있잖아 일반적인 그거를 가장 아주 기본적인. 악랄하게 생긴 놈이 했다면 그러게요. 또 메시지가 잘못 꺾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리처드 슐츠 검사 그 정도로 동정적이진 않았다고. 예 그랬을 거예요. 예. 좀 공격적이었대요. 이건 아론 소킨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예, 인물이니까. 의도죠. 이 조토끼 이름 뭐지? 조셉 고든 레빗. 조셉 잠깐. 조토끼. 응. 조토끼 하지 마세요. 조셉 고든 레빗이 연기하는 검사를 보고 있으면 분명히 권력의 요구에 맞춰서 계속 행동을 해나가지만 결국 이 사람이 제시하는 건 인간에 대한 일종의 연민이거든요. 미국적 가치와 인간에 대한 연민이죠. 당파를 벗어난. 최소한 인간적인 것은 지켜달라. 제가 그 실화랑 뭐가 다른가 조금 찾아보다가 이거는 분명히 아니겠지 했는데 실화였던 게 그 중간에 그 애비 호프만과 제리 루빈이 법복을 입고 있다가 벗고 경찰복 입고 하는 장면 있죠. 그거는 실화더라고. 똑같이 했다 아주 그러더라고. 세련된 프로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예 그리고 바비실 역할의 야이야 압둘 마틴 2세는 이거 배우를 주목해야 돼요. 아쿠아만에서 이제 블랙만타 했었는데 분명히 유색인종 배우 중에 향후 10년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 배우인데 이 작품에서는 사실은 뭐지 그렇게까지 연기를 보여줄 만한 감정씬이나 분량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블랙팬서의 그분이 돌아가시면 생기는 빈자리를 블랙팬서 역할을 맡은 또 다른 배우가 채워줄 수 그렇네요. 있는 가능성. 예. 우드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바비실이 연기보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게 있죠. 그거죠 뭐. 야, 나 시카고 4시간 있어서 4시간. 근데 왜 내가 여기서 무슨 죄가 있다고 끌려와야 돼? 무슨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고? 저거 같아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옛날에 박준영 씨 인터뷰 나 39 나 이거 같더라고. 이게 뭐지? 나는 모르는 건데. G.O.D에 그 울면서 기자회견한 거 있어요. 아 그래? 예, 예. 아니 그리고 아까 처음에 파고님 말씀하셨지만 시카고 세븐이라는 게 이게
이 재판이 여러 번 영상화가 됐는데 세븐이라고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하는 게 있죠. 바비 씨를 그러니까. 바비 씨를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아, 그럼 시카고 그냥 8이라고 나왔나요? 시카고 8도 있고 심지어 변호사 포함해서 시카고 10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세븐이란 표현은 지금은 쓰고 있는데 매체에서 이제 미디어로 이제 나오는 건 아마 이게 처음일 거예요. 예. 제목으로 떡한 예, 박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스탠리 형이 굉장히 좋아했을 법한 캐릭터가 또 변호사 역할의 마크 라일런스. 이 아저씨는 진짜 그 아저씨는 저 스파이 브릿지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예, 영국 배우죠 그 아저씨도. 예. 거의 그야말로 속되 씹어 먹는 예. 스파이 브릿지에서 그렇지만 던케이크에서 그 아버지 맞습니다. 참 생활적으로 생겼는데 너무 생활적이래 가지고 오히려 더 존재감이 두꺼운. 조금 내가 저 김종수 배우에 빠졌잖아. 그쵸, 그 생각나시죠? 네. 미국판 김정수. 미국판 맞죠? 김종수. 어. 그 자리에 김종수 얘기했죠. 저기 예, 예. 우리 저 삼진그룹. 제자리에 딱 있었고 자기 역할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는. 뭔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든든하게 버텨주는. 나이도 갑자기일 걸 아마 김종수하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뭐 판사 역할에 프랭크 란젤라는 설명 들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출연한지도 몰랐는데 마이클 키튼이 또 깜짝 출연을 네, 해서 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역시 마이클 키튼 역시도 굉장히 어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 충실한 캐릭터입니다. 그 형님은 나이 먹으면서 더 괜찮아지죠. 아유 훌륭합니다. 비틀주스 나와가지고 할 때는 정말 웃겼는데 훌륭하셔. 저는 마이클 키튼 형님은 예전에 데인저러스 잔이 이런 영화부터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너무 멋있어. 옛날에 진짜 예. B급 쌈마이 주로 많이 했었는데. 예. 역시 그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 출연을 하는데요. 권력 이런 걸 떠나서 미국적 가치에 의해서 그렇지. 이 법정에 출두해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장면. 멋있더라고 마이클 키튼. 멋있죠. 예, 멋있습니다 진짜. 제가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공화당 다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가끔가다 부러운 게요. 미국적 가치 예. 또는 건국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는 단합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점은 부럽고 한국의 정치인들도 그 점은 좀 본받았으면 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 영화에도 그런 대사 등장하는데 미국 영화에서 종종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수정헌법, 이들의 어떤 그 믿음, 그 가치에 대한 존중은 정말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부럽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 인용을 잘 안 하잖아. 제가 맞다면 저기 아마 기억상 미국이 헌법을 수정한 적은 있어도 개헌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제퍼슨하고 워싱턴이 만들어 놓은 헌법을 놓고 부분 수정, 일부 개정 이런 식으로는 왔지만 우리나라처럼 헌법 원정법 나가리 날리고 새로 쓰고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개헌도 유신 빼놓고는 다 이렇게 바꾼 거긴 하지만 미국은 어쨌든 건국 당시의 기본 원칙이 지금도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닥터님? 미국은 계속해서 수정 헌법으로 가죠. 그러니까 부분 개정이라는 거지. 부분 개정. 그런데 한국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게 한국은 법 체계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 애들이 정초를 했는데 일본 애들은 독일 이전 프로이센 헌법을 가지고 와서 그렇지. 자기 법을 정초했거든요. 미국 헌법이 아니요. 프로이센 헌법에다가 일본 헌법이 결합되면서 한국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전후에 법을 개정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고 좀 더 미국식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여전히 남아 있는 안 거죠. 바뀌고 그런 부분들은 제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법 체계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미국식이라기보다는 유럽식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또 개정하려면 전국민 투표를 해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예, 하여튼 정말 오래간만에 진짜 영화 재밌게 봤다. 영화다운 영화 봤다. 방금 파고님이 등장 인물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들으면 딱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시카고 세븐. 이 영화의 제목은 반어법이라는 거. 영화에서 저는 딱 한 단어를 꼽자면 위거든요. 위. 영화 중반에 그러죠.
피를 흘리게 하자. 시카고에 피를 흘리게 하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 빠진 단어가 우리였던 거죠. 사실은 시카고 세븐이 아니라 우리다. 우리를 빅 스포일러를 하시는데 물론 제시하는 여기서 영화인 거죠. 우리가 누군지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저는 영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딱 하나 되게 눈에 띄게 아쉬웠던 게 있거든요. 여자 주인공들이 별로 안 나와. 여성 캐릭터 관련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다 픽션이에요. 예를 들면 그 미인계 쓰는 그것도 없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어떤 여성이 시위 도중에 강간당할 뻔한 그 장면 그것도 실제로 그게 없는데 그 제리 루빈 캐릭터를 좀 더 이렇게 영웅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두 개 다 픽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만약 일부러 픽션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 단체 뭐 여성 운동가의 그렇지, 캐릭터를 그 얘기지. 조금 더 어떻게 살리거나 이런 걸 해야지. 동감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크리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요? 여성 예. 캐릭터가 좀 더 주체적이고 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그렇게 픽션으로 늘 바에야 일 바야. 그런 거 늘 수도 있을 텐데 남성의 도움 없이 너무 뻔한 그럼. 그 미인계는 좀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은 섞인 옛날 사람. 네. 예.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영화는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재 뭐 그저 사법 체계 이런 지점에 있어서도 이 영화를 예. 보면 한국의 사법 체계, 형사 체계, 예. 사회 체제, 정치적 대립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페북에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연의 평론가 분이 이 영화를 극찬하면서 거의 흥분 상태로 시카고 세븐의 시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라는 취지의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그분이 왜 이렇게 흥분한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도 이 영화 보면은 감정이입이 심하게 되거든. 예. 그리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지금 586이라 그러죠. 예. 그 젊었을 때 참 시위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 반정부 시위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 영화를 보면은 30년 전 몇 년 전에 자기 젊은 날에 생각나고 피가 끓을 거라. 그러나 그 뭘 좀 착각하는 게 여기 시위대가 가서 방해하는 게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아니에요. 예. 그 논리대로 따지면은 그렇게 피가 끓으려면은 87년도에 민정당 전당대회 가가지고 그쵸. 노태우를 후보로 선출했던 전당대회를 방해했어야 되는 세력에 자기 있어야 되는 거지. 물론 그때 이제 60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이라고. 그 지금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따지자면 극자의 극자, 진보당에 가깝고요. 그래서 톰 헤이든이 정치 활동을 했을 때 굉장히 비난 많이 받았어요. 이 기성 동료들한테. 정치대로 들어가서.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이제 한국의 이제 우리 세대들이 이제 한국의 민주당을 미국의 민주당과 굉장히 동일시하면서 심지어는 그 시사평론가로 유명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나요. 지금 정권이 공화당인 게 참 아쉽다. 한국도 민주당이고 미국도 민주당이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뭔 소리야?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기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같이 똑같은 거고 자국 우선주의인데 그리고 뭘 모르시나 본데 그거 만나면은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민주당 때 시작했고요. 그 북핵 위기 때 영변 원자로 폭격하자고 주장했던 게 민주당이 클린턴이에요.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남부 지주 세력이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의 586들은 민주당이 아니어서 아쉽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공화당은 믹슨 오히려 미국은 철수 주장했다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습기한 걸 가지고 자기가 그 시절에 정신을 쌓은 것처럼 과잉 몰입하는 거 보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도 뭐 문재인 대통령의 팬인데 현재 여당을 지지하는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소위 과거 386 출신들이 감정을 이입할 영화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어.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한 과거에 빠져 살아서 그래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서 이제 시카고 경찰의 푸른색 헬멧은 이제 백골 당갖고 예. 체리탄 날라오면은 그 장면에서는 자기 어떤 젊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여기에 그렇죠. 몰입하는데 아니면 과몰입이고요. 실제 이 당시에 이 세력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뉴 레프트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과거는 예. 판단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 근데 뼈를 때리는. 요즘은 한국에 무슨 진중권 씨가 신자파. 그래서 요즘 참 그러고. 뭐랄까 이 우리나라 역사나 변화를 보면 재밌는 게 네. 말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하고 비슷한 종목이 많지만 이제 그 진보라고 얘기됐던 이제 정당이 또 이제 보수화돼가는 게 네. 여견이 보이는 거 보면서 야 미국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구분이 안 가는데 한국도 그렇게 네, 되려나? 민주당 굉장히 보수화됐죠.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점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저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진정한 좌파들 이분들은 언론이고 이 인터넷 언론이고 이런데 보도 안 됩니다. 아예 나오지도 진정한 않습니다. 좌파 저기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막 쫓아냈잖아. 그래요, 쫓아냈죠. 왜냐하면 그래야 병자한테는 아주 노멀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예. 별점 안 줍니까? 예, 별점 줘야죠. 어떻게 뭐 대충 예상은 되는데 스탠리 형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요. 말씀하시죠. 저는 4개예요. 4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저희가 뭐 감정이입할 거리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 자체로 저는 너무 훌륭하다는, 그냥 영화 자체가 너무 재밌어. 그걸로 끝. 중요한 자세. 영화 자체를 평가할 줄 아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4개. 저 역시 영화 만듦새만으로 별 4개입니다. 저는 특히 볼 때 시위 장면이 참 현장감이 있다고 느꼈는데 그것도 이제 아론 소킨이 여러 가지를 참고를 했대요. 근데 필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웬만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다 가짜 같더라고. 아, 근데 딱 하나 눈에 들어온 영화가 아르고였대. 아르고. 아르고 베 애플렉이 나왔던 거 그거. 시위 장면을 너무 잘 찍었대. 실제 기록 영상과 연출과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자기도 약간 그걸 참고해서 한 게 시위 장면에서 몇몇 와이드샷이 나오지만 주로 근접샷 위주로 다 찍었다. 맞아요. 하여튼 그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고. 당시 전당대 기록 사진 유튜브에 남아 있는 거 보면 그냥 뉴스 카메라 옆에서 찍은 것들이 많거든. 저도 별 4개. 저는 마음 같아서 더 주고 싶은데요. 이후에 나올 좋은 영화들을 위해서 아끼고 싶고. 그러니까 물론 단점이 없진 않아요. 있어요, 단점들이. 예. 그 제가 이제 요거하고 트럼보하고 스포트라이트 3개 똑같이, 혹시 제가 어디 옛날에 파일 뒤지다가 트럼보나 스포트라이트를 4개 열어줬다면 실수. 그냥 똑같이 4개. 저한테는 트럼보와 스포트라이트 반열에 들어온 영화이기 때문에 별 4개고. 트럼보 왠지 3개 반 준 것 같은 기억이. 나 그럼 4개. 예. 특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건방을 따랐던 적이 있어. 이제 한국 영화 뭐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많이 잘 만드는데 이제 SF도 이제 OTT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나오고 뮤지컬 영화도 나와요. 영웅. 이제 못 만드는 영화 없는 거 아니야? 건방 떨려다 이런 영화 딱 본 말이죠. 이건 좀 힘들겠는데.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스포트라이트 딱 보고 이런 영화 나올 수 있을까? 힘들겠는데.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제작되기도 그렇고 그런 반열에 오른 그런 영화입니다. 예. 그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이게 상대적으로 뭐 죄송하게도 한국 영화가 여전히 좀 촌스럽다고 느껴지는 게 1987과 비교하자면 이 영화는 굉장히 쿨해요. 그렇지. 굉장히 쿨해요. 그 감정 마지막 장면도요. 막 야 감동적이지 이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끝나고요. 아까 그거야. 말씀 지금 한국에서 만들면 1987 같이 만들어야지 흥행이 먹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흥행이 안 됩니다. 예. 감정이 덜 끌어오르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올 수가 있을까 해서 했던 게 이런 이유예요. 예. 그래서 남한산성이 망했죠. 그렇지. 남한산 맞습니다. 진짜 끝내준 영화거든. 스포트라이트는 쿨한 게 아니라 너무 냉철하고 냉정해 그건. 너무 냉철해서 오히려 정 떨어질 만하고 그 영화는. 그렇게 하면 예. 트럼프가 가장 예. 재미도 있고 유머도 있고. 그래서 넷플릭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고요. 넷플릭스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빌려서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 내년 오스카 아주 유력합니다. 예, 유력한 저도 각본상 정도는 굉장히 유력할 것 가만있어. 그럼 봉준호 감독 희상하러 나가야 될 텐데 들어오면 또 자가격리 당하는 거 아니야? 같아요. 예. 그래도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예. 하여튼 저희가 이번 주에 오래간만에 의견이 다 일치가 됐네요. 하여튼 미국의 아주 격동기의 전설적인 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7 소개해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